저분이 네. 지금 죽으면은 원기가 되겠구나 하는 원기가 뭐 별로 끔찍한 말씀을 원기가 하십니다. 아니고 한을 품고 죽으면은 원기가 되는 거죠. 아, 네. 안녕하십니까. 맥모닝 상담소입니다. 자, 오늘도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장이신 홍성남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영상을 보실 때면은 또 정말 더울 때가 됐을 수도 있는데요. 이 봄의 봄꽃이 참 아주 정말 예쁘고 또 한편으로는 가엾어요. 너무나 네. 피는 시간이 짧아서.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인생이 정말 귀한 것은 한정적이라서 그렇다. 이게 이승에서의 생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늘 부딪히는 것이 과연 잘 사는 게 뭔지, 이게 정말 나 혼자 즐겁게 지내면 잘 살아도 되는 건지 늘 그런데 네.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남의 사정, 또 이 집 밖을 넘어서는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내가 제대로 베풀고 있는지, 그런 것도 늘 미사에 가서 복음을 들으면 그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신부님은 이 한정된 인생에서 이게 정말 이게 단시간에 한 가지 질문으로 답하기는 어려운데, 쉽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심리학자들이 인생 대본이라는 그 말을 해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인생 대본이 4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 제일 좋은 게 네. 나도 좋고 너도 좋고. 그러니까 윈윈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먹을 게 생겼어요. 네. 근데 이거를 다른 사람하고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네. 내가 다 먹지는 못하지만 남하고 나눠 먹으면서 윈윈 하면서 행복해요, 서로. 내가 조금 덜 먹더라도. 그렇죠. 저 사람이 먹는 걸 보고 행복한 걸 보면 내가 행복해요. 그렇죠. 그거 느끼죠. 이게 가장 바람직한 거라고 그러고, 네. 두 번째 유형이 나는 좋은데 저 사람은 아닌 경우. 그런 경우 있죠. 이거는 나 혼자 먹는 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은 그렇죠. 안 주고. 그렇죠. 세 번째가 나는 안 좋은데 저 사람만 좋은 경우. 이게 이제 착한 사람들 특징인데, 네. 먹을 게 생겼는데 저 사람은 다 줘. 그럼 나는 그거 보면서 배를 쫄쫄 골아. 이런 경우예요. 별로 행복하지 못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남들한테 다 퍼주고 그 사람이 먹는 걸 보면서 입맛을 다시는 거예요. 달란 말도 못하고. 이런 경우들도 많아요. 이건 우리가 흔히 보는 성인 성녀들이 그렇잖아요. 성인 성령 아니고 성인 컴플렉스에 걸린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죠. 착한 아이 컴플렉스, 네. 성인 컴플렉스. 네. 퍼주는 게 일방적으로 퍼주는 게 꼭 좋은 것만 아니거든요. 맨 마지막 게 막장 인생인데 먹을 게 생겼는데 주기는 싫어. 근데 이걸 나 혼자 먹고 욕 먹기도 싫어. 그럼 어떻게? 음식을 버려요. 너도 못 먹고 나도 못 먹자. 그거 정말 막장. 이런 경우도 많아요. 많아요? 네. 그건 왜 그럴까요? 그냥 막장 인생을 사는 거죠. 이렇게 윈윈이라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행복하다는 그 개념을 아예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못 먹는 과일은 너도 먹을 수가 없어. 그런 심보를 갖고 있는 거죠. 내가 못 먹는 물에 독을 풀어넣는. 그러니까 나만 불행할 수 없어. 너도 불행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죠. 네. 네, 그런 게 이제 막장 인생인데, 이렇게 1, 2, 3, 4번의 유형이 거의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유형의 대표래요. 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1번이랍니다. 윈윈. 서로 행복하자. 그게 복음 정신이기도 하고요. 네. 나눔의 정신이라는 게 갔다가 그냥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면서 행복감을 얻어오는 거죠. 그게 가장 바람직하다. 행복이라는 걸 같이 갖고, 같이 느끼고, 같이 나누고.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오늘 신부님께서 토픽으로 정하신 것이 조금 으스스합니다. 마녀사냥. 이게 사실은 흔히 듣기는 우리가 왜 중세 때에 마녀라고 덮어 씌워가지고 예. 처치를 하는 이 중세교의 오점으로도 불리는데, 현대에서 이런 단어가 다시 대두되는 것은 우리 안에 이제 그런 심리와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일단은 마녀사냥이 시작된 거는
많은 분들이 교황청에서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고요. 역사적인 그 자료를 보면은 오히려 주교단이나 사제들은 그 마녀 사냥을 하는 분위기를 자제시키려고 했다 그래요. 네네. 초기에. 네네. 너무 잔인했죠. 네, 그런데 그 수사 중에서 조금 약간 들떨어진 수사가 하나 있었대요. 문제가 많은 수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람들 막 선동을 해서 마녀 사냥에 불을 지폈다라고 그래요. 어떤 집단적인 사건이건 간에 반드시 주동자가 있어요. 선동자가 있는데 그걸 어떤 수사가 했다 그러고 그 수사 이름도 이렇게 그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마녀 사냥이 시작되면서 애꿎은 사람들을 많이 죽였을 뿐만 아니라 마녀 사냥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있잖아요. 뭐 장작이니 뭐 이런 그 몇 번의 재판을 또 거치고요. 네, 그 비용을 다 마녀로 이렇게 그 낙인 찍힌 사람의 재산으로 다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재산을 갖다가 다 나눠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마녀냐 아니냐가 아니고 그냥 약탈하려고 찍어서. 그래서 이게 중세 가톨릭의 이제 대형 범죄 사건이 됐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현상이 뭐 지금은 종교적으로 마녀를 만드는 건 없어졌는데 사회적인 희생양을 만드는 거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패턴이 바뀌지도 않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게 좌파, 우파 양쪽에서 똑같이 그러거든요. 좌파 쪽에서는 부르주아로 몰아붙여가지고 대량 학살하고 우파 쪽에서는 빨갱이로 몰아붙여가지고 대량 학살을 해요. 근데 색깔은 다른데 본질은 똑같아요. 본질은 다 희생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파 극우들에 의해서 제주도에서 4.3 사건 벌어졌어요. 제가 제주도에 가서 4.3 사건 그 역사 기념관에 갔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저는 제주도 일부인 줄 알았더니 제주도 전체에서 벌어진 학살극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삿날이 한 날인 경우가 많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사건이 발단된 것도 너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에서 발단이 됐고 그 제주도민들을 토벌하러 갔던 사람들도 문제가 많았고 그런 분위기를 조장했던 권력층도 문제가 많았는데 어쨌건 마녀 사냥을 했다는 느낌이 들고요. 근데 이게 뭐 극우 쪽만 그런 게 아니라 극좌파들도 마찬가지여서 예를 들면 뭐 캄보디아가 그 크메르 루즈라는 공산당에 의해서 통치가 될 때 그때 폴포트라는 사람이 있었죠. 얘는 또 그 사람들의 손바닥을 보고 부르주아의 손이냐, 프로레타리아. 그러니까 못이 박힌 게 없다 그러면 부르주아로 몰아가지고 그냥 다 대량 학살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그저 일반 사회에서는 빨갱이로 모르는 거는 뭐 이렇게 빨갱이 컴플렉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념적 관점에서 이걸 해결하려고 그러면 답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왜 인간이 대중적인 선동에 의해서 집단 학살을 하는데 동의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물음을 던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시작을 했던 게 제주도도 시작이 아니고 캄보디아도 아니고 히틀러. 히틀러가 이미 유태인 상대로 대량 학살을 했고 제가 역사책을 보니까 그 이전에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평화를 그러니까 이런 대량 학살을 희생양을 만들어서 대량 학살을 한 사건들이 인류 역사하고 같이 내려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분석을 더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냥 이거를 좌우 인용으로 갈라놓으면은 이건 끝나지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집단으로 집단이 선동에 의해서 한 가지 의견을 갖게 될 때 인간들이 괴물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생각 없는 괴물이 된다고. 그래서 이런 거를 막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왜 좌파는 부르주아를 죽였냐, 왜 우파는 빨갱이를 죽였냐 이런 논쟁은 끝이 없어요. 보다 근본적으로 인간이 뭐 보통 때는 다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살고 그리고 뭐 이해 타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집단화된 선동에 쉽게 넘어가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스스로 좀 반성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섭죠. 그 집단화가 이루어지면 네. 어떤 개인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가치나 윤리적인 의식이 전혀 없어지고 네, 네. 무섭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단주의가 제일 위험하고 집단주의와 획일화가 제일 위험하다는 거예요. 네. 네. 그 우리 사회 안에 있어서의 마녀 사냥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되겠죠. 예. 자, 오늘 맥모닝 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신부님 말씀을 듣고 싶으신 분은 저희 저녁 메일 계정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부님 안녕하세요. 유튜브를 다양하게 보고 있습니다. 결혼도 안 하신 분이 상황을 어찌 그리 잘 아시나요? 네,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고. 결혼은 안 했지만 상담을 지금 제가 신부 생활을 36년째 하니까 별의별 얘기를 다 들었거든요. 별의별 얘기. 그러니까 해답은 신부 생활을 오래 하셔서 네, 경험이 많아서 많은 상담 사례를 네. 접해서 잘 알고 있죠. 제가 아주 오래전 멕시코 영화를 보고 많이 울었습니다.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딸이 여럿 있으면 그중 한 명은 결혼을 포기하고 부모를 봉양해야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딸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저도 4형제 중 오빠 밑에 큰딸입니다. 결혼 전에도 그랬지만 집안 많은 일을 오빠는 대입 공부한다, 군 입대한다, 결혼 후에는 며느리한테 그런 일을 알리지 말자 등등. 또 그리고 동생들은 영원히 어린아이들이니 믿업지 못하니 내가 하지 어쩌겠니 이런 등등으로 모두 제 차지였습니다. 제가 결혼했어도 그런 상황의 연속입니다. 제사 때도 저는 일찍 가서 일하는 게 당연하고 다른 형제들은 손님같이 옵니다. 그 상황이 너무 오래가니 새삼 제가 독립운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저를 그 멕시코 영화의 딸처럼 지정하신 걸까요? 다 늙으신 부모님께 지금 반항하는 게 옳은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일단 그 부모님이 저를 멕시코 영화의 딸처럼 지정하신 걸까요? 물으신 거에 대해서 지정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큰 딸을 지정을 해놓고 동생은 어리니까 오빠는 더 공부해야 되니까 네가 희생해 라고 그러니까 지정을 한 거죠. 희생양으로 삼은 거죠. 지정당했다는 게 맞고 네. 나이 드신 부모님께 반항하는 게 옳은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반항하셔야죠. 반항 한 번도 안 하고 살아왔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지금 새삼하려니까 반항할 힘이 없다는 거죠? 일단은 반항을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반항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냥 착한 딸로 순응하면서 살아왔는데 내 인생이 없는 거예요. 오빠 인생, 동생들 인생만 있지 내 인생은 없어요. 나는 그냥 소모품이었어요.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하나님한테도 화를 내고 부모님한테도 화를 내고 다 화를 내야 돼요. 내가 그렇게 했으면은 오빠나 동생들이 나를 챙겨줘야 돼. 안 챙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사 때도 내가 먼저 들어가서 앉아 있는데 동생들이 늦게 와요. 손님처럼. 그럼 당연히 항의해야죠. 이 큰딸이 굉장히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분이 지금 죽으면은 원기가 되겠구나 하는 원기가 뭐 끔찍한 말씀을 하십니다. 한을 품고 죽으면은 원기가 되는 거죠. 네. 네. 일단 제가 보기에는 동생들이 싸가지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느낌 좀 있습니다. 언니가 계속해서 이렇게 제사를 하면은 언니한테 언니 혼자 하지 마. 우리가 돌아가면서 할게. 그러든가. 아니면 제사 음식을 다 사든가. 그렇죠. 그 오빠란 놈도 이놈도 별로 안 좋은 놈인 것 같은 게 여동생이 그렇게 하면은 미안하다. 뭐 네가 그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뭐 해줄 건 없고 돈이라도 줄게. 그러면서 막 딱 이렇게 휴가비를 준 거나 이렇게 용돈이라 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단 말이죠. 그렇죠. 대체로 이렇게 또 오빠라는 애가 이렇게 공부 많이 하고 이제 사회적으로 성공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집에서 무수리 같은 살던 동생을 안 쳐다봐요. 그러니까 밑에 동생들은 공주고 오빠는 왕자예요.
이분만 무술이에요. 다 양쪽을 다 봉양해야 되는 무술이에요. 근데 이분이 갖고 있는 문제는 또 뭐냐면 안 하면 되는데 네네네. 본인이 하고 있어. 네. 그러니까 하고 있으니까 오빠나 동생이 굳이 너 왜 무술이 하고 있니? 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지가 알아서 하고 있는데. 네가 했잖아 이거죠. 그러니까 지가 알아서 하고 있는데 내가 굳이 가가지고 그걸 하지 마. 그러면은 그 일이 나한테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안 하죠. 네. 그냥 하도록 그럼 두죠. 속상해 하면은 그냥 떨어져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게 물론 내 인생을 만드는 그 훈련을 안 한 것도 있지만은 제사 안 지내고 놀러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 거죠. 아니 그냥 힘이고 뭐고 그냥 안 하고 그냥 딴 데 가버리면 돼요. 처음에는 제사 안 지내고 딴 데 가 있으면 막 불편해요. 불편하죠. 차라리 가서 하는 게 낫다 이렇게 근데 생각하죠. 불편한 거를 감내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불편함을 감내해야 되는 훈련. 내가 없으면은 오빠랑 동생이 막 지랄지랄 하겠죠. 욕하고. 내가 그 욕을 먹느니 내가 가서 하는 게 낫다라는 그 유혹을 끊어야 돼. 그 유혹이에요. 네. 내가 내 인생을 살 거냐, 다시 무술이사를 갈 거냐, 선택을 하셔야 되죠. 만약에 나는 정말 이제는 내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선택했으면은 무술이가 되라고 유혹하는 소리를 끊어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올라와요. 심지어는 부모님도 그럴 거예요. 너 지금까지 착했는데 갑자기 왜 그래? 라고 얘기할 거고, 오빠도 너 왜 그래? 그럴 거고, 동생들도 언니는 왜 그래? 그럴 텐데 일단은 부모는 딸을 딸로 안 봤어. 오빠도 여동생을 안 봤어. 동생들은 언니를 언니로 안 봤어요. 다 싸가지가 없는 것들. 그렇죠. 가족 관계를 끊는 게 좋아요. 내가 살아야죠. 근데 계속 이렇게 착한 딸로 사시다가는 자녀들에게도 이런 것이 영향을 끼치는 당연하죠. 것 같아요. 이러면은 남편도 아내를 아내로 안 봐요. 그리고 애들도 엄마를 창피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네. 우리 엄마는 왜 저래야만 하는. 그렇죠.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되면은 정말 일찍 돌아가실 수가 있고 죽자마자 바로 원기가 돼가지고 부엌에서 떠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가지고도 접시를 갖다 이렇게 머리에 얹고 나타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어서도 그렇게 나타나면 또 푸대접 받아요. 귀신 대접도 못 받아요. 독립운동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정말 딱 칼로 뭘 자르듯이. 제가 이런 분들한테 물어볼 때가 있어요. 돈이 100만 원 생기면은 뭐 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그 대답에 따라서 이 사람의 성향이 이제 알 수가 있는데 100만 원이 생긴다면은 이분들은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우리 자식 챙기겠대. 아니면 남편 골프 쳐서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쓰는 건 하나도 없고 가족을 위해서 쓰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타인지향적인 거죠. 딴 사람들이 나를 갖다 어떻게 봐주나에 대해서 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부모님에 의해서 길들여진 거예요. 그렇죠. 오랜 세월. 딸이 아니라 그냥 무술이로 길들여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는 뭐 부모님의 칭찬이라든가 이웃들의 칭찬 그런 게 가세했을 수 있고 아무 득이 없는 칭찬, 빈말과 길들이게 한 거죠. 길들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저희들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사람을 키우는 거를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것을 양육이라고 해요. 근데 이 경우는 사육이에요. 양육은 사랑과 관심을 주고 아이가 크기를 바래요. 부모로부터 날아서 떠나기를 바래요. 그게 양육이에요. 사육은 못 떠나게 해요. 그죠. 칭찬이라는 줄로 목을 매요. 그걸 떠나려고 그러면 당겨요. 칭찬하면서. 못 떠나요. 부엌에서 못 떠나요. 줄이 묶여서. 이제는 그 줄을 끊으실 때가 됐다는 거죠. 본인이 억울한 감정이 든다는 거는 이제 무술이 생활을 그만하고 싶다는 건데 문제는 주변에 얘기를 하면은 지금까지 그렇게 잘 살았는데 왜 그래? 라고 얘기를 하니까 못 가요. 그나마 자매님이 이렇게 맥모닝에 사연을 보내주시면 정말 잘하신 거고 이런 사연에 대해서 이런 직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딴 데 가면은 착하게 살려고 또 그럴지도 모르니까. 염려됩니다. 저번에
그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 사이를 이렇게 이간질 거기에 댓글이 뭐라고 올라다 어떤 분이 분노에 가득 차서 가정의 평화를 왜 신부님은 이렇게 가정의 평화 그분도 같은 방법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 얘기가 뭐냐면 그 어머니는 시어머니는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했을 텐데 왜 신부님은 그렇게 심한 얘기를 하시느냐. 그럴 리가 없어요. 나이가 드셔도 생각은 다 해요. 그 연세가 드셔서도 이 그 생활의 어떤 지혜 이런 건 다 있어요. 그냥 책을 보고 외우는 그런 능력이 떨어지는 거지 이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젊은 사람들보다 연세 드신 분들이 이게 머리 회전이 더 빨라요. 근데 또 많은 분들이 당신도 며느리가 있는데 참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그 한 분의 댓글이 아주 기억에 남습니다. 그분이 같은 방법을 쓰고 있으니까 갑자기 또 혐의를 받으시는. 그럼 뭐 도둑이 재발절인 거죠, 뭐.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사람이 너무 어떤 타인을 이용해서 내 이득을 챙기려고 한다면 제일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예전에 어떤 독재자가 두 아들을 두고 서로 경쟁을 시킨 거예요. 서로 양쪽에다가 서로에 대한 안 좋은 정보를 주고 둘을 경쟁을 붙여가지고 충성 경쟁을 받게 했어요. 이게 최악이에요. 최악이죠. 예. 그러니까 나만 득을 얻는 건데 이런 방법으로는 결말이 항상 안 좋아요. 예, 그래서 정말 어른으로서 존경받으시려면은 며느리들을 화해하게 만드셔야죠. 그게 어른이죠. 그러니까 이런 또 활발한 또 의견도 주시니까 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제 의견이 항상 정견은 아니니까 제 의견에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뭐 댓글을 달아주세요. 달고 만약에 제 생각이 틀렸다 그러면은 정정을 하고. 근데 제 생각이 틀린 적이 없어요. 왜냐?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제가 사연을 받으면은 심리학자들 책, 정신의학자들 책을 보고 오랫동안 거의 한 달 동안을 보고 자료 찾고 그래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 그냥 읽고 그냥 기분 나는 대로 막 얘기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심리학자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 말이 틀렸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심리학자들도 다 틀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들 생활 주변에 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도 이렇게 내 마음의 평화를 흔드는 일 혹은 또 내가 정말 이건 잘했나 왜 이렇게 내가 오랫동안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이렇게 잘디된 걱정들도 우리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제가 요즘 이렇게 동영상 보면은 이 조회수가 어느 숫자에서 뛰지를 않더라고요. 그게 아마 구독자들만 보셔서 그런데 좀 많이 알려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녀님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수녀님 고민 없으신가? 그래서 우리 같이 재미있게 또 좋은 마음으로 우리의 문제를 한 번씩 짚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가톨릭 영성심리 상담소장이신 홍성남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